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6월 10날, 2022년 6월 10날 방송한 블룸버그 리얼리드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요. 크로스마크의 빅토리아 프레난데스, 그 다음에 블랙록의 제임스 키난, 러프티 커리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운용하신 분들이 이제 두 분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 CEO까지 겸직하고 계시네요. 러프티 커루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격 전망을 정확히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파이널 스프레드로 최종 세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US 인플레이션이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이제 리세션 확률이 1년 내로 75% 이상 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그 정도 확률은 아니다. 그 이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 페리티라고 그러면은 1유로를 사는데 1달러가 필요할 정도로 유로가 굉장히 약해진 건데 이런 수준의 depreciation, 유로의 하락을 예상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 제임스 키난이 얘기했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주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지나치게 튄 그 CPI 데이터로 연준의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모회사채 시장, 즉 private credit market의 그런 유동성 위기가 공개 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에서 결국에는 이번 사이클이 크레딧 디폴트 사이클, 구조적 신용 위기로 갈 것이라고 예측한 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장 전망, 그리고 하반기의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반삭스가 당초에 9월 달에는 25pp만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9월 달에도 6, 7월과 공히 50pp 올린 걸로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CPI 데이터 나오고 나서 전망을 바꾼 내용이고요. 바클레이는 이번에 75pp 인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CPI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전방위로 물가 상승이 확산을 하고 또 물가가 가속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점을 찍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 그 다음에 month over month는 1%씩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CPI 데이터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연준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덜 갖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는 약간의 동문서답이지만 지금 공급망 쪽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리세션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골드만의 러프티는 리세션이 올 확률이 적다에 아직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드만 뷰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프티쉬 랜딩 비슷한 것, 연착륙 비슷한 걸 하는 그 경로가 더 좁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5pp 다음 주에 이제 인상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 연준의 그런 정책을 갖다가 오히려 시험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위기로 이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신용 위기로 가려면은 그 자본의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년간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리세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부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전체 기업 중에 10% 이상의 기업이 부도하는 확률은 적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회사채 살 거냐 이제 리사 어브라모비치가 이제 물어보니까요.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그렇지만은 지금보다 더 이제 싸진 가격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확실히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한 9월쯤 돼서 그렇게 데이터가 좀 수렴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고 상당히 가격이 분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금 문제를 이제 바클레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ven if relative value has been tilting in the favor of Europe, it's undeniable that Europe remains in the eye of the storm. 채권 가격이 상당히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가격이 유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쉽게 손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모시장의 회사채 펀드 지금 이쪽이 굉장히 팽창한 건 사실이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개시장에서 수익률을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따박따박 어느 정도의 배당이나 이자가 들어오는 거는 이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에서 충당하는 그런 뭐랄까요 대체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뭔가를 팔아야 될 유동성의 위기에 어떤 주체가 직면하면 그러면은 이 비유동 자산은 못 팔고 팔 수 있는 것부터 파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럴 확률이 낮다는 식으로 제임스 키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의 그런 규모가 커진 것은 GDP 규모에 비해서 크게 더 커진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회사채 시장만큼이나 프라이빗 비상장 주식회사 주식시장도 늘어났다. 그래서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거죠. 이제 그 주식 투자자들은.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프라이빗 사모시장에다 빌려준 것들은 대부분 럭업 스트럭처다.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돈을 못 뺀다든지 뭐 이런 스트럭처고 롱텀 에버그린 스트럭처가 대부분이다. 에버그린 스트럭처면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 하는 거고 에버그린 펀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채.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소위 얘기해서 중요한 시점이 돼서 원금을 갖다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콜 해주지만 나 원금 필요하면 원금 공급을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서는 다음번 회차로 넘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빈티지 트란치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마켓의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투자할 수도 있고 2009년도 투자하고 2011년도 투자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빈티지라고 하면 2007년산, 2009년산, 2011년산 어떻게 보면은 2009년에 자금 투입한 사람만 나중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고평가되어 있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좀 손해를 볼 거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분산한 이 빈티지 방식이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다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시장처럼 지금 막 유동성이 말라서 어떤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면서 수익률을 더 안 줘야지. 그러니까 더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수준으로 지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종목마다 지금 가격 분화가 될 텐데 이런 것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성장이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하면 둔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도망갈 곳은 없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별 종목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닝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낫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유럽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더 낫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냐 유럽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 미국이 훨씬 낫고 유럽의 리스크는 지금 마진 스퀴즈다. 결국에는 인풋 비용이 굉장히 상승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나 그 다음에 유로화는 점점 떨어지니까 에너지 수입해오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이익이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한다. 러프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훨씬 낫다. 결국에는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똑같이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럽의 회사채 시장에 그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많다. 올 한 해만 공급된 그 ECB의 유럽의 회사채의 50%를 ECB가 사줬다. 아직도 회사채를 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의 유로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 ECB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이나 아니면 개별 프라이빗한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중앙은행처럼 유럽의 중앙은행도 상당 부분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끊기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지 않느냐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구나 그러면은 우리 미국의 그런 문제는 없냐? 미국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환율도 달러 강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맞다. 그 펀딩하는 비용,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1%의 이자로 빌려서 미국 시장에 3% 투자할 수 있으면 하는 거겠죠. 그런 펀딩 비용하고 해칭 코스트, 환해지하고 뭐 하는데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의 주요 손이었던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엔화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달러로 미국 달러 회사채 시장에 들어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는 확실히 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CPI 데이터가 8.6%까지 나오고 월간으로 1.0%씩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확산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결국에는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9월달 데이터를 보고 진행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질문을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도의 수준의 정책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지금 당장은. 이제 컨슈머 센티멘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죠? 소비자 심리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미시간 리포트를 보면은 그 다음에 잡스 리포트도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 시장도 약간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시장도 약간 꺾이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데이터를 좀 보고 연준은 결국에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은 말 결국에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얘기했습니다. 위험 문자를 좀 갖다가 제가 좀 주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진 리스크지만 좀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지금 특정 섹터에서는 오히려 피크아웃 치는 게 아니고 가속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게 굉장히 시장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즉 임대료 부분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가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기지 레이트가 너무 비싸면은 집을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임대로 가게 되고 임대로 가게 되면 임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또 임대료는 미국 시장 경제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대료가 지금 잡히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해도 데이터에서 떨어진 걸 느끼려면은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6개월 순차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순차해서 보기 때문에 꺾인 다음에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데이터가 더 튈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간호사 숫자도 부족하고 인건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재고나 원유의 문제 이 부분이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시장에 알려진 그런 리스크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서도 급격한 소비 심리가 하락이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대급으로 지금 안 좋아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던 걸 갖다가 살짝 이제 떼려고 하면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세 번째는 뭐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제가 이제 요번 시장을 보면서 더더욱 느끼게 된 거는 굉장히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개개인별로 보면은 취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국가 단위나 아니면은 개인 단위에서 굉장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CB가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태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스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그 숏 포지션을 구축한 분들이 꽤 상당히 돈을 번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유로화가 더 안 좋아지고 유로화가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입해서 이제 에너지를 사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안 좋아지면은 달러는 더 강세가 되고 뭐 등등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석의 유혹, 그죠?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군집으로 굴러다니면서 오버슈팅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을 주고 이게 다 이제 인간의 그런 탐욕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이 결국에 안 좋아지면은 분쟁의 그런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이제 다운턴이 돼서 지금 이제 진짜로 만약에 이제 불황이 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확률이 있으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데 이제 또 위험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영국은 윈드폴 텍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갖다가 거두겠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횡재세를 갖다가 거두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미리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인 공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쏙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영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유럽의 이런 전반적인 문제, 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우리가 석유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석유 시대가 종말되더라도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옷, 아무튼 심지어 전선 케이블에 있는 플라스틱까지 다 석유 제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환경으로 가야지만이 또 사우디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최대한의 레버리지 극대화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 오펙 국가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 인간의 한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사실 25pp로 시작한 것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연준이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특히 75pp를 배제했다는 거. 94년도 사이클에도 늦게 따라가면서 75pp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내 사전에 없다고 이렇게 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좀 아직 시장과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과 겸손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리스크가 위험 인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기회를 엿본다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인 이익, 중국과 미국과 유럽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고 전략적 이익에 투자하자 이겁니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당연히 친환경 쪽이고 전기차 쪽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래도 천연가스 쪽 그리고 수소경제 쪽으로의 이동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수소경제로 가는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수소경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럽의 전략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다시 러시아에게 석유를 의존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게 단기적으로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이 수반되는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수없이 있는 유럽에서 이걸 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